이제 수업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수업 시작합시다. 야,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프랑스 혁명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계시죠? 프랑스 혁명 약 10년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1789년부터 약 1799년 그 나폴레옹이 쿠데타 일으킬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1990. 명확히 연도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때쯤이라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일단 왜 혁명이 일어난지 알아야 되지. 왜 혁명이 일어났지? 그죠. 루이 16세가 사치가 심해지니까 돈이 필요했고요. 돈 거들라고 선부회를 소집했는데 너무나 구제도의 모순이 심했었죠. 이 신분제의 모순이 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과 이 신분, 이 두 신분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땅의 35%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요. 98%에 해당하는 3신분이 땅의 65%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모든 세금을, 전부 세금을 다 부담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죠. 거기다가 이제 계몽사상까지 퍼져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부에 소집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던 3신분이 표결 방식에 불만을 갖고 뛰쳐나가지. 테니스코트에서 서약하잖아.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도 습격하고요. 기억하시죠? 그러고서 나서 이제 약 10년간의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정권이 바뀝니다. 국민의회였다가 국민공회였다가 이런 거 기억하시죠? 총재정부였다가 다시 통령정부였다가 다시 황제로 가는 것까지. 이거 잘 기억 안 하시면 여러분들 저번 시간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 꼭 보고 오십시오. 그 영상 보니까 39분이더라. 좀 길더라. 배속해가지고 보면 그래도 30분 안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 꼭 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폴레옹이 일단 황제가 됐어. 황제가 됐잖아. 황제가 되고 나서 한 게 뭐야? 그거는 전에 해주고 나폴레옹이 통령 때 했고요. 이제 나폴레옹 황제가 돼가지고요. 유럽을 정복하러 다닌단 말이죠. 유럽을 정복하러 다녀. 그래서 거의 모든 유럽을 다 정복했는데 딱 한 군데만 남습니다. 어디? 영국만 남아. 영국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말려 죽이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륙 봉쇄령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럼으로써 영국과 누구도 이제 교역을 할 수 없다라는 나폴레옹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기는 나라가 하나 나타나지. 그지? 러시아가 이 명령을 어기고 영국과 교역을 합니다. 나폴레옹 눈이 돌아가지. 화가 나지. 그럼 누굴 때리러 가? 러시아를 공격하러 갑니다.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치러 가지만 러시아는 너무나 멀었고요. 러시아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실패하게 되고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된다는 게 우리 저번 시간 내용이었고요. 오늘 배울 146페이지 페이지 146페이지부터는 그 뒷 내용입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봐봐. 나폴레옹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이제 몰락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서를 새롭게 정해야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졌어. 우리 이제 새로운 질서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죠. 근데 봐봐.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전에 중간중간에 나름 힘 좀 쓰던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동네에서.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옛날에 살던 그 방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지? 보겠습니다. 교과서 146페이지예요.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유럽 각국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모여 전후 유럽 질서를 논의합니다. 여기서 전후라는 것은 뭐냐고요? 전후라는 것은 전후 전과 후 아닙니다. 전쟁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이후.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을까?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문장에서 무슨 말하냐면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유럽 각국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모여서 전후, 즉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전쟁 이후, 즉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유럽 질서를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메테르니가 주도한 빈 회의에서 각국은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린 것에 합의합니다. 즉 나폴레옹의 질서, 나폴레옹이 정해놓은 질서가 아니라 그 전에 프랑스 혁명 이전에 우리가 살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빈 체제라고 합니다. 빈 체제.
빈 체제. 이 빈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스트리아의 수도예요. 오스트리아 수도고요.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도시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협약인 기후변화 협약, 즉 교토의정서라든지 파리협정이라든지 또는 몬트리올 의정서라든지 이런 것처럼 모두 다 앞에 도시 이름이 붙는 겁니다. 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 체제. 그럼 빈 체제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빈 체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미 사람들은 자유주의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세상의 사상의 맛을 봤어요. 그러면 그 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미 지금 민주주의의 맛을 보고 있지 다시 독재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 그렇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많은 반발을 하지만 이 빈 체제에 의해서 많이 압박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혁명 영향으로 유럽 각 지역에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려 하지만 빈 체제 아래에서 철저히 탄압받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만한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이만한 지역이 있어요. 이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A, B, C. A, B, C로 3등분 되어 있는데 나폴레옹의 시대에는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대에는 이 A, B, C가 하나의 리더로 영향받았겠죠. 누구? 나폴레옹 영향 하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질서를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그전에는 A, B, C 서로 다른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 체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야 그럼 우리 다시 A, B, C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옛날 그 질서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역 안에 기역이라는 민족과 니언이라는 민족이 있었다 칩시다. 이 기역과 니언은 이미 무슨 맛을 봤어? 민족주의 운동을 봤자 민족주의. 그러면 야 우리 민족끼리 우리나라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야 그래 A, B 나눠가. 기역 니언 나눠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두 땅을 나눠지는데 이걸 벌 수 있어 못 봐? 못 보지. 그러니까 탄압하는 거지. 이해되셔요?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냥 단순한 예시. 보시면 이제 탄압에 받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야.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를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문화재 보존학과를 가셔야 되려나 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한 게 아예 그대로 있네요. 야 보겠습니다. 일단 오스만 제국이 어딘지부터 봐야 돼. 오스만 제국.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 오스만 제국이? 그렇지 터키야 터키. 지금의 터키. 여기가 지금의 터키고요. 이때 오스만 제국이니까 좀 더 컸겠죠.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대략적인 영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바뀌어. 너무나 집착하지 마세요. 이 영역 범위에 대해서. 그럼 그리스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그리스는 여기 이게 그리스야. 근데 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가 독립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 떨어지는 러시아와 영국이 왜 그리스를 도와줬을까? 그냥 그렇지 오스만 제국이 싫어서. 정확히 말하면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강해지는 게 더 싫어서, 즉 더 약해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오스만 제국이 더 강력해지면 유럽으로서 더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 그러면 여기서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러시아나 영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의 독립을 도와주고요. 그리스는 독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빈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꾸 선생님 뭘 뿌시네요. 보시면 빈 회의는 춤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47페이지 가시면 위쪽에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눈에 꼭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것이 프랑스 혁명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삼색기. 그렇죠. 어감이 좀 그래요. 그럼 세 가지 색을 지닌 깃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색기. 프랑스 혁명 당시 공화국의 깃발로 자유, 평등, 우애를 상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파란색, 평등은 하얀색, 우애는 빨간색, 또 우애 또는 박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줄 긋고 별표 쳐주십시오. 이 색깔 구분하실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색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프랑스 혁명 때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가 뭐야? 자유, 평등, 우애를 우리를 추구했고요. 이것이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따르는 군중들이 되어 있죠. 부르주아지, 노동자, 그 다음에 하층 계급의 소년. 이 친구들을 뒤에다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많은 여러 계층에서 이 혁명을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야. 그럼 부르주아지는 몇 계급이야? 무슨 신분이야? 그지. 부르주아지도 어차피 3신분이야. 그 3신분 안에서 조금 많이 잘 사는 친구들을 부르주아지고요. 그렇지 못한 이제 노동자들도 같이 이 혁명에 가담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사회 전반의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죠. 오른쪽 보시면 무너진 바리게이트와 죽음들 있는데 여러분들 그림에 집중하셔가지고요. 가운데 있는 여성의 발 쪽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발. 그 발 밑에 뭐가 있어? 그지? 남자긴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죽었어. 죽은 사람들이야. 시체를 짓밟고 있단 말이죠. 왜 시체를 밟고 있는 걸 이렇게 그려놨을까? 그렇죠. 사람이 많이 죽어서. 좀 더 상징적으로 보시면요. 봐봐. 우리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뜻이죠. 그 희생을 우리가 밟고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른쪽 보겠습니다. 발밑에 쌓여있는 주검들 쓰러져가는 남자의 모습은 혁명 중에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의미하고요. 이 남자가 누워서까지 죽어서까지 저 깃발을 쳐다보는 거는 자유의 여신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은 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저 가치를 추구했다는 걸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프리기안 본자는 이게 쓰는 게 유행했다는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그림 눈에 잘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삼색기 그것의 색깔과 상징 알아두시길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입니다. 그럼 7월이 빨라, 2월이 빨라? 2월이 빠르지. 그래갖고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애매하게 내면 여러분들 이제 헷갈린단 말이지. 2월이 빨랐나? 7월이 빨랐나? 이렇게 하는데 연도가 완전히 달라요. 7월 혁명은 1830년이고요. 2월 혁명은 1848년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시게 잘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문제 낼 때는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추잡하게 1년, 2년 이런 거 차이 내서 시험 문제 안 냅니다. 단 역사의 순서, 역사의 인과관계, 역사의 흐름은 아셔야 되니까 7월 혁명이 2월 혁명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가겠습니다. 빈 체제로 부활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제 정치를 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빈 체제가 아까 뭐였지?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지. 옛날로 돌아가면 어떤 시대를 이야기해? 왕이 있던 시대. 왕이 있던 시대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쪽으로 돌아왔으니까 왕정이 지금 부활을 합니다. 이 왕정에 부활하고요. 부르봉 왕조가 부활하고요. 이 왕조의 왕이었던 샤를 몇 세? 샤를 10세요. 샤를 10세. 샤를 10세가 이제 전제 정치를 핀다는 거야. 전제 정치라는 거는 뭐야? 지 마음대로 정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요약하면 샤를 10세가 지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에 자유주의 세력과 파리 시민들이 국왕을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 무슨 뜻이야 추대가? 그리고 높은 자리로 밀어 올리는 걸 말하죠. 즉 왕으로 이제 높은 자리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정을 수립합니다. 입헌군주정. 여러분 입헌군주제는 들어봤는데 입헌군주정을 또 처음 들어보지. 입헌군주정은 뭐야 그러면? 그렇지. 입헌군주제를 하는 정부 또는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선정된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이 7월 혁명입니다. 바로 2월 혁명으로 갑니다. 이 무렵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산업혁명 밑줄 그어 두십시오. 우리가 중간고사에서는 이 산업혁명이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맛보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말하세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떠올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뭐 기계? 공장?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 여러분들 반만 안 떠오르고 다른 반 다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반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아니다. 여기 위측에 저 모 반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산업혁명하면 떠오르셔야 되는 게 기계, 공장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 그럼 산업혁명 이전에는 공장이 없었나? 있었는데 작죠. 규모가 작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4~5명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꼼지락꼼지락 만드는 거지. 손수. 하지만 이 시기에 공장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쉬어야 되지만 기계는 쉬지 않아도 되잖아요. 밥 먹일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24시간 또는 훨씬 더 많은 시간 기계를 돌릴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공장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공장에는 사람이 없이 다 기계가 컴퓨터가 다 돌아가지. 이 시기에는 이 기계가 있지만 사람이 돌려야 돼. 사람이. 뭐 말인지 알겠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 또 도시에 모여가지고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시기에 사람들 몇 시간씩 일했을까? 여러분들 지금은 몇 시간씩 일해?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지. 물론 다들 좀 다르실 거예요. 뭐 좀 더 적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더 많이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잡는 게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잡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물론 선생님도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하니까요.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땠냐면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시켜요. 기계 돌려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거야. 돈 많이 줘, 안 줘? 안 줘. 그럼 돈 누가 많이 가져가? 기계가 돈을 왜 가져가?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다시 뭐 하고 있어?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학교를 못 다니지, 그렇지? 나는 뭐 하고 있어? 난 이미 과로사로 죽었어. 이 시기에는 엄청나게 일찍 죽어요, 과로사로. 뭔 말인지 알겠지? 야, 그럼 화나, 안 나니네.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치도 참여를 못해. 투표권도 안 줘. 화가 나겠죠.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노동자 수가 늘어났다는 건 무슨 노동자? 공장 노동자들이 늘어났고요. 그러나 7월 혁명으로 수립된 왕정은 여전히 소수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하루 17시간 일하는데 돈도 없지? 그리고 뭣도 없어? 선거권도 없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으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에서 월세 300만 원 이상씩 받고 있다. 손?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아니 없죠. 아무도 당연히. 그러면 내가 사업체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 사업체가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빌려 쓰는데 그걸 월세를 300만 원 이상씩 내고 있다. 손? 내가 월세 300만 원 이상씩 내고 있냐고. 상가 빌려 쓰는데. 내고 있어? 없지? 너가 가게를 차렸어. 그 가게 운영하는데 건물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그 건물에서 지금 월세 300만 원 이상씩 내고 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없단 말이야. 그럼 다 우리 뭐도 없어. 돈도 없고 뭣도 없어. 건물도 없고요. 뭐도 없다고? 선거권도 없다고요. 선거권도 없어요. 이 말이 알겠지? 그래서 부유한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니까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켜 공화정을 수립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돈도 없고 선거권도 없으니까 화가 나지. 이해되시죠? 그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2부터 쓰면 안 되는데. (7월) 혁명과 (2월) 혁명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7월 혁명과 2월 혁명. 일단 첫 번째 시기 7월 혁명이 언제야? 그지? 1830년. 2월 혁명은 1848년입니다. 1830년과 1848년이고요. 두 번째, 이 혁명이 일어난 배경, 이유. 7월 혁명은 왜? 샤를 10세가
전제정치를 폈으니까. 지 마음대로 정치를 했으니까. 전제정치. 다음에 세 번째 결과. 영향 또는 결과 또는 영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7월 혁명 보고 2월 혁명 볼게요. 이 전제정치의 결과 7월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혁명이 일어난 결과 어떻게 됐어? 뭐가 생겼어? 입헌군주정이죠. 여기서 2월 혁명은 왜 일어났어? 우린 돈도 없고 선거권도 없어. 제한선거. 그 제한선거 하니까 어때? 뭘 얻어야 돼 이제? 선거 얻어야지. 보통선거. 보통선거 플러스 야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퍼버려. 공화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봐봐. 전제정치를 했으니까 입헌군주정으로 엎어버리고요. 제한선거 때문에 열받았으니까 보통선거를 얻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입헌군주정에서 이 제한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7월 혁명까지, 2월 혁명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보통선거인데 여기서 또 잘 틀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 지금 시대 보통선거를 말하면 뭘 말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만 되면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다 주는 거지. 하지만 여기 보통선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남자에게만 줘요. 남성.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 시대는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는 거. 14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2월 혁명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 왕정이 납세액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자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일어났다. 밑줄 끄세요. 2월 혁명으로 21세 이상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가 실현됐다. 즉 2월 혁명에 의해서 남성의 보통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으로 갑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합니다. 이제 영국은 의회가 주도하여 점진적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발전시켰고요. 국교를 믿지 않는 가톨릭교에 대해 차별을 폐지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국교를 믿지 아니하는 가톨릭교회는 차별을 했다라는 말이지. 여기서 국교는 뭘까? 아직까지 맞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죠. 국가의 종교를 이야기해요. 이 종교. 이 국가의 종교가 뭘까? 그렇죠. 뜬금없으니까 아무도 못 맞췄겠죠.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 청교도.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이슬람교. 사실 그냥 정답 말씀해 드릴게요. 불교, 힌두교 절대 아니고요. 성공회라고 합니다. 성공회. 혹시 성공회라고 적을까봐 적어드리는 거예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아니라 성공회예요. 성공회. 성공회를 이제 국교로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이제 국교 밑줄 끄고 적어 놓으셔야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적어 드렸으면.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시의 상공업 계층까지 선거권을 확대했다라는 것. 그게 1차 선거법 개정입니다. 1832년. 1차 선거법 개정에다가 밑줄 긋고 7월 혁명의 영향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여기서도 1차 선거법 개정이 됐다라는 거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선거법 개정으로 제한선거를 줬잖아. 그지? 제한선거를 줬기 때문에 저기서도 영향을 받아서 제한에 따라서 이제 선거권을 차별하는 선거법 개정이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막 4차, 5차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개정으로도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 우리 같이 아까 뭐 없는? 돈 없는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못 가지니까 인민헌장을 발표하고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식 플러스로. 제1차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1838년 21세 이상 모든 남성들의 보통선거 등을 요구한 인민헌장을 발표하고요. 1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청원을 제출하지만 까입니다. 까여요. 여러분들 인민헌장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권 보장, 무기명 비밀투표, 의원의 재산 자격 제한 폐지, 인구 비례에 따른 평등 선거구 설정, 매년 선거 실시 별표 쳐둡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내용. 그 다음에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1848년에도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 다시 거세게 일어나지만 이것도 실패하고요. 이후 의회는 이들의 의견을 조금씩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고요. 그래서 1918년에
제 2차,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보통 선거를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914년부터 1918년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 보통 선거가 생겼고요. 남성들에게. 이 시기 이후에 이제 여성들의 선거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거 기간 동안 그 전에는 전쟁 누구만 나갔어? 그지? 근데 1차 세계대전 동안은 남자만 나간 게 아니라 여자들도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지. 야, 너만 전쟁 나갔어? 나도 전쟁 나갔어. 너만 군인했어? 나도 군인했어. 그러면 권리가 똑같이 줘야겠지. 그래서 이제 뒤로 여성 참정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요. 한편 19세기 중반에는 곡물법과 항해법을 폐지하여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곡물법이 뭐냐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건데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나? 어떤 고기 좋아해? 그지, 소고기. 그럼 여러분들 이게 왼쪽에는 한우이고요. 오른쪽에는 미국소입니다. 뭐 먹을래? 한우 먹겠다겠죠. 근데 이거 한우는 10만 원이고 이건 5천 원이야. 뭐 먹을래? 그죠? 바로 미국소로 갈아타 버리네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이 미국소에 세금을 많이 붙일 거야. 미국소에 세금을 관세를 9만 5천 원 붙여가지고 얘도 10만 원, 얘도 10만 원이야. 그럼 뭐 먹을래? 안 먹는 거 말고요. 한우 먹을래? 미국소 먹을래? 한우 먹겠지. 그러면 누가 제일 이득이야? 이렇게 세금 많이 붙이면. 그지? 한우 키워서 파는 사람들이 제일 이득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손해야, 이득이야? 손해지. 왜냐면 왜 이득이야? 너 5천원짜리 고기 먹을 수 있었어 원래. 근데 10만 원짜리 먹어야 된다고요. 이득 맞아? 아니잖아. 그럼 누가 손해야? 여러분들 손해고 누가 이득이야? 한우 키우던 사람들. 이 곡물법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국내 지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었던 곡물법을 폐지하고요. 항해법도 폐지합니다. 항해법이라는 것은 영국과 거래하고 싶으면 영국의 배거나 영국 식민지의 배를 이용하라는 그 항해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시장 경제 체제 또 자유주의 즉 경제 체제를 따르게 됩니다. 자유주의 경제 체제라는 건 어떤 여러분들 뭐냐면 냅둬라,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손이 알아서 할 것이다. 무슨 손? 그러지,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더 배울 테니까 여기서 잠깐 맛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알아서 맡기는 것, 이 자유주의 경제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맛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지금 말했던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개혁 나갑니다. 러시아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참여한 청년 장교들이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돌아와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전제정치 타도, 그 다음에 농노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데 실패하죠. 여러분들이 왕이야. 봉기가 일어났어. 내일을 진압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 첫 번째, 내가 정치 잘못하고 있나? 좀 똑바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건방지게 싹부터 잘라버려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야? 두 번째야. 이때 왕이었던 니콜라이 1세도 똑같이 더 오히려 전제 정책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남하 정책을 추진합니다. 러시아가 남하 정책. 남하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누굴 만나죠?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해. 러시아가 져. 러시아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하고요. 이후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을 발표한 등 개혁을 단행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고요. 러시아의 현실에 절망한 지식인들은 분화로드 운동, 즉 지식인들이 이제 민중소로 들어가서 계몽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밑줄 한번 꺼두십시오. 분화로드 운동. 농촌 같은 데로 가서 계몽하는 거야. 배운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서 계몽 활동을 하는 게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이 분화로드 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요즘은 선생님이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전까만 해도 대학생들이 농활이라는 걸 갑니다. 농활. 농촌 활동 또는 농촌 계몽 활동의 줄임말인데 우리는 그냥 요즘 농촌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대학교 나오시는 부모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농활 한 번쯤은 가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농알. 네? 저는 난 노코멘트 하고요.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농알이 무슨 일이냐면 손이 많이 필요한 5월 달에 농촌에 방문을 해요. 낮에는 농촌 일을 도와주고요. 밤에는 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농촌 계몽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변질이 많이 됐죠. 요즘은 그냥 농촌에 가서 일 도와주고 먹고 놀고 오는 식으로도 많이 하고요. 어쨌든 기본값은 농촌을 계몽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농촌 계몽이 필요해? 대학생들이 가서 계몽 안 나가고 오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농촌 사람들이 멍청하니 지금? 무지해? 아니잖아. 그래서 많이 변경됐다. 어쨌든 옛날에는 이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게 농촌 계몽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했지만 별로 성과는 얻지 못했고요. 알렉산더 2세가 급진자들에게 암살당하고요. 전제 정치가 강화되고 자유주의 운동이 탄압받았다라는 거 가볍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무슨 개혁이고요. 이제 뒤로 나오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한번 볼 건데 일단 영국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영국의 개혁. (1차) 선거법 개정. 이게 1832년의 일입니다. 이게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상공업 개최까지 선거권이 확대됐습니다. 상공업 계층 선거권이 확대됐다는 거. 두 번째,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뭐냐면 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이죠. 참정권 운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선거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영국의 개혁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은 뭐냐면 이제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죠. 민족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민족끼리 한 국가를 만들어서 통일을 하자, 하나로 국가를 만들자라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탈리아 통일은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반도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주변 국가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은 2월 혁명 이후 사르데냐 왕국 밑줄 쫙 그어두십시오. 이게 중심 국가입니다. 통일에.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사르데냐 왕국의 제상 카보우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오스트리아의 전쟁에 승리하여 중북부 지역을 통합합니다. 카보우르는 중북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가리발디가 의용군을 이끌고 남부의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였고 의용군에다 밑줄 끄고 여기를 뭐라 쓰시냐면 붉은 셔츠단 점령하고 점령 지역을 사르데냐 국왕에 바침으로써 이탈리아는 통일이 됩니다. 즉 중북부는 카보우르, 남부는 가르발디. 잘 구분해 놓으세요. 다음 독일의 통일 보겠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비스마르크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의 통일은 프로이센이 주도합니다. 프로이센은 관세 동맹을 맺어서 먼저 경제적 통합을 합니다. 아까 우리 미국소 들어올 때 세금 내지? 우리 이 반이 여기 두 줄, 여기 두 줄, 여기 두 줄 다 각자의 나라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세금 얼마 받을래? 100원만 받는답니다. 여러분들 세금 얼마 받을래? 10만 원. 여러분들 세금은 10원. 여기는 10원, 여기는 아까 얼마였죠? 100원, 여기는 10만 원. 우리 이렇게 나눠서 받지 말고 그냥 우리 다 같이 하나 통일해가지고 세금 10,000원만 받자라고 다 같이 정하는 게 경제적 통합, 관세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동맹을 맺어서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고요. 이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의회를 통한 통일 반환이 논의되지만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통일하자라고 하지만 프로이센의 제상 비스마르크 밑줄 오직 철혈 정책을 통해서만 통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혈 정책이란 게 뭐냐면 철, 스틸, 혈, 블러드 즉 철과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철은 뭐냐면 무기고요. 혈은 뭐냐면 그만한 희생입니다. 즉 무기를 들고 우리가 싸우고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군비를 확대합니다. 군비를 확대해요. 군비를 확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군사에 들어가는 비용, 군사 비용을 확대를 시켜요. 그러면 군대가 늘어나겠죠? 그걸 통해서 강력하게 통일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철월 정책을 통해서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이에 따라 프로이센은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하여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이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독일 제국을 수립하였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일단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만 가볍게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먼저 이탈리아, 여기는 독일. 일단 중심국이 어디야? 중심 사르데냐. 발음이 어렵죠? 독일은요? 그 사람 이름이에요.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이고요. 두 번째 중심 인물. 이탈리아는 중북부 카보우르, 남부 가리발디, 여기는요 비스마르크. 표로 딱 해가지고 정리해두세요. 알았죠? 이탈리아는 사르데나가 중심이 됐고요. 독일은 프로이센, 인물은 중북부는 카보우르, 남부는 가르발디,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중심 인물이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빈 체제 하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개혁들을 했고요.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이런 프랑스가 이제 혁명 이후로의,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로의 유럽 생활을 한번 본 겁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해 두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수업 끝!